여러분들 왜 우리 당이 10년 동안 망해 있는 것 같아요? 난 정치 입문하자마자 망했어.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네. 좌파죠. 좌파예요. 이제 최근에도 여상원 윤리위원장입니다. 이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네. 이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요. 네. 더 빨리 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아니라 여상원 위원장이 뭐 자기가 사퇴한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이 현상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이라 그러던데요. 그분이 이제 사퇴하면서 이 당 내로남불 왜 나 사퇴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네. 그건 뭐 헛소리 하는 거고. 그런 거 사퇴 안 하면 되지. 누가 칼 들고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뭐 야 너 내로남불이야 이런 네. 얘기 하는데, 그래도 이게 막 이분 막 판사 출신인가 뭐 출신인 법조인 출신인데 당의 윤리위원장이라는 건 되게 또 우리 되게 존중하잖아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의 판사 같은 역할인데 1년 정도 이렇게 윤리위원장 하시면서 나가시는 분이 아니 그 당한테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친구들과의 사담도 아니고 너무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저번에 조영구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 임기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2개월 만에 그만두셨어요. 네. 그런 분은 서운하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임기는 그렇고 한두 달 남겨놓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서운합니까? 그동안 빨리 이렇게 자기의 그런 거치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게 오히려 서운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는 그런 최근의 이야기나 이런 게 예. 최소한의 정치나 정당에 대한 이해나 그런 소양이 없는 발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당이 10년 동안 망해 있는 것 같아요? 난 정치 입문하자마자 망했어. 당이 그래가지고 10년간 있었는데 입문하자마자 갑자기 네, 아니 2016년에 입문했는데 그해 10월인가 미르재단 사건이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게 탄핵으로 간 거예요. 근데 중진이나 나이 들었다는 사람들이 원로들이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정치적인 소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정치인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고관대작을 했으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당의 그런 건강한 어떤 체질을 파괴해 왔어요. 차라리 그런 전직이라도 없으면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가 있나? 저 사람이 뭐가 있나? 아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정치판에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직 만들면 이거는 무슨 몽둥이를 자루가 부서지도록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 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뭘 지금 정당을 운영하고 해왔냐. 그거는 더 정확하게 젊은 정치인에 대한 배신이에요. 정말 이 당에 정말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입문해가지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문종현 대변인님처럼 그런 분들을 배신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상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의 평가는 이게 꼭 들어야 되는 것이요. 개인적으로는 서울대 후배시고 사법고시 후배시잖아요. 예. 이 말은 꼭 들어야 됩니다. 예. 아니 내가 옛날에 저도 선배한테 날리는 직격탄이거든요. 저도 예의도 차리고 눈치도 봤어요. 그걸로 그냥 끝나고 그러면 아랫사람이 연배가 어린 사람이 예의 차리고 눈치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잘해야죠. 자기가 더 힘이 있고 경력이 있고 하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 당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데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보신을 위해서 쓰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조직을 망치고 정당을 망치는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 예의를 갖춰야 돼요? 가만 안 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더 모욕을 주고 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징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 이 여상원 위원장 질문은 되게 이제 가볍게 넣어놓은 질문이었는데 지금 스튜디오를 아주 쩌렁쩌렁하게 울리시면서 변호사님 열병을 토해주셨고 사실 어떤 질문을 원래 더 드리려고 그랬냐면 예.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이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이건 언론의 평가입니다. 친한계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러니까 이 윤리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가볍고 초라하다. 이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연장선상에서 며칠 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이재명 이 정부의 폭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국회 앞에서 그래도 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뭐 원외 당협위원장, 당직자들 다 나와 있던데 그날도 한동훈 이 전 대표는 뭐 자기 친한 의원들 몇 명 데리고 막 발레 공연을 보러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근데 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님? 요즘 한동훈 대표가 또 방송에 되게 많이 나와요. 갑자기 막 또 그 나와서 이제 왜냐면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니까 야 이때다 해갖고 완전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요런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한동훈이 무슨 말이냐? 이게 뭐가 정말 이 단계 게시판이나 기타 이런 작업들이 수면 아래서 진행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자기가 뭐 민주당하고 마치 싸우는 뭐 코스프레 같은 걸 한다든지 뭐 또는 이제 내가 어떤 주요한 어떤 그 스피커를 전만다든지 뉴스에 더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있어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예. 곧 있을 단계 게시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논란됩니다. 어떻게든 반대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이재명하고 잘 싸우고 뭐 박범계하고 또 토론하자 그랬나? 하여튼 온 동네 토론 배틀 붙듯이 계속 토론 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액션을 취하는 거는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싸우는데 왜 날 자른다는 거야? 라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싸우는 사람을 인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나 싸우는 사람이야라는 걸 어필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잘 싸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잘 싸웠잖아요. 그래서 단계 게시판 작업도 했다는 의혹도 있고. 나경원 의원하고 잘 싸웠죠. 네, 지금 다 나경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왜냐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저는 지적인 것 같은 게 저번 주에 여기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단계 게시판의 그 혐의가 12월, 1월 중으로는 아마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어요. 내부적인 어떤 작업이. 그러면 딱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미리 예측하고 그 사이에 최대한 여론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끌려고 하는 거죠. 이끌려고. 그리고 그 무슨 공연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공연 보는 것도 세과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의원들이 아직 나 지지해. 이런. 원래 우리가 야생에서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뭐 한 3-4명 그렇죠. 있었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이렇게 동물들이 싸우기 전에 몸을 부풀리잖아요. 그게 원래 본능이에요. 본능. 고슴도치나 약간 이런 그렇죠. 동물들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몸을 부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계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한동훈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아요. 좀 더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여러 가지 선배님들이나 당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많이 질문을 해요. 이런 거에서는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 이렇게 정국이나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는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하고 이런 건 별개잖아요. 별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과 막 이렇게 친교하고 왜냐면 정치라는 거는
다 친교고 친교죠. 집단이 형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또 이렇게 탈환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투쟁도 해야 될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과의 그런 교감을 많이 하진 않는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공통적인 이제 피드백을 제가 받았는데 최근에도 보면 어쨌든 막 혼자 자맹했잖아요. 민심 투어, 민생 투어 막 그런 거에서 계속 유튜버 이렇게 촬영하려고 한 명 촬영 기사 데리고 다니면서 갑자기 또 방송 쫙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방송 순회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알고 보니까 곧 닥칠 본인의 어떤 단계 게시판 논란이라든지 이런 정치를 위기를 의식한 행보였다라는 논평이 저는 딱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복잡한데 정말 그 물론 과거에 이제 한동훈이 뭐 대단한 대선 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천권을 행사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신세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과연 이게 한동훈 상황이 어렵게 됐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180도 도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다 생각들이 복잡해요. 그거는 현실 정치에서는 뭐 그런 게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대부분이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손잡고 갈 사람, 내가 따라갈 사람, 내가 영입할 사람, 내가 어떻게 친해질 사람, 그 평가를 못하면 죽잖아요, 정치판에서. 그러니까 이게 야생하고 똑같은 건데 아까 동물의 왕국 이야기도 했지만 몸 풀린다고 상대의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는 짐승은 그거 죽을 죄예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는 죽을 죄라고요, 정치인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저 어떤 사람이지 막 하면서 직접 또 상대하기도 해보고 막 평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좀 까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다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평가와 어떤 이런 인간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내세워야 되냐고 선거에 이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그거. 근데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한동훈계 사람들은 한동훈을 다르게 본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뭐랄까 시기의 문제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판단의 문제다. 지금 뭐 그 자기를 원래 정치인은 남이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을 뿐이에요. 국민들이 나를 죽일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판단이 뭐 누구한테 죽는다라고 해도 그거는 장식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정도 되는 인지도와 평가의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친 사람은 어느 정도 이거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서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가족들이 그 산소호흡기를 못 대니까 약간 본인이 떼야 될 수도 있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저는 그런 비유가 좀 생각이 났고. 장동혁 대표의 그런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돌려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지금 딱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질문 두 개가 있거든요. 제가 그 첫 번째를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한동훈 당대표 당시 이제 공천 이해관계자로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감을 배제하시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공천하면 안 된다라는 모든 공천을 다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공천을 전부 다 했어요.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좀 하여튼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건데 우리가 그 전쟁터에 가잖아요. 진짜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우리 뭐 2차 대전이든 1차 대전이든 뭐 이렇게 할 때 그 국민의힘 스타일 전쟁과 민주당 스타일 전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기기 위한 수단을 쓰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투 기법이 더 좋으면 우리가 그걸 모방해야 되고 민주당도 우리 당의 전투 기법이 더 좋으면 그걸 모방해야 돼요.
전투는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어떤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 무슨 말? 이데올로기 같은 생각. 어떤 경향성, 근사해 보이는 이미지. 보수의 진보 뭐 이런 거. 보수의 진보 같은. 그러니까 그 구호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호는 구호예요. 네네네. 아니 로마군이 그 전쟁하기 전에 항상 점을 쳐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점괘가 무조건 이긴다고 나와야 돼요. 그럼 한동훈 공천은 그냥 점괘로 한 공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점을 치고 안 치고는 우리가 그냥 그게 그거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게 어떤 모양새를 만드는 거라고. 모양새 어떻게 우리가 싸울지는 정해놓고 실제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는 운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잖아요. 준비가 맞춰줘야지 전쟁을 이기는 거지. 뭐 무슨 뭐 파랑새가 날라오고 뭐 어떤 뭐 비가 내리고 아니 그거는 그 이상한 이야기고 그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꽂히는 거라고요. 구호에 꽂히고 상징에 꽂히고 사실 우리 당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 정치예요. 예를 들어 뭐 사실 박민영 대변인 또 좀 최근에 약간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를 들어 뭐 장애인을 공천하면 장애인한테 뭐가 이렇게 된다. 여성을 공천하면 뭐가 된다. 청년을 공천하면 뭐가 된다. 요런 식의 그 정체성 정치라는 게 이게 이 전쟁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쿼터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 선거 나가서 이길 사람을 뽑아야죠. 표를 갖고 올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거로 개혁이 뭡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게 개혁이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힘을 가져야 세상을 바꾸고 개혁을 하지. 그게 우리가 힘이 없어. 우리가 무슨 좋은 생각 가지고 근사한 생각 근사하지도 않아. 그것도 그 좌파들이 하는 이상한 주입식 교육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별로 뭐 비효율적인 이야기 막 하는 건데 그걸 받아가지고는 그게 뭐 이길 수 있다라고 이 정치의 현실을 외면하고 그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겁니까? 그게 음도 있고 양도 있는 건데 그거를 외면하고는 그냥 무슨 언론에 나오는 뭐 그런 것들 뭐 조금 근사한 구호 이야기 그걸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니 그 6.25 전쟁이 우리가 붙었어요. 북한군하고 싸우는데 구호 좋으면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변호사님 근데 진짜 궁금한.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파죠. 좌파예요? 아니 그런 구호에 이렇게 되게 확신에 찬 눈빛으로 아니, 좌파라고 하시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저는 구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하면 아니 그럴듯한 이야기지 그거는. 이야기 자체지. 그게 그 수많은 그 어떤 그 안에 현실의 메커니즘들이 존재하잖아요. 거기에서 들여다보고 그런 어떤 근사한 이야기들로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그게 뭐 90% 이상이죠. 현실 정치에서. 그렇죠. 국민의 삶에 모든 것이 구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오히려 국민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히려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그런 현실의 문제, 구호의 문제, 안보의 문제,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의 문제. 아니 변호사님 근데요 제가 방금 그냥 저도 순간 생각나서 한동훈이 좌파냐 우파냐 물어봤는데 실제 한동훈이 공천한 사람 민주당으로 갔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국민 추천제인가요? 국민 추천제라고 했다는데. 울산 남구였나요?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그 대선 캠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이재명 응원하고 했습니까? 근데 그게 약간 한동훈의 시그니처 그런 어떤 그 대선의 어떤 액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그 다른 데 강의 나갈 때마다 그 항상 그 정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2차 대전에 그 히틀러가 독소 전쟁을 일으켜요. 그때 가장 분기점이 된 그 전투가 뭐냐면 스탈린그라드 전투예요. 그렇죠. 근데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집착했던 이유가 스탈린이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거기에 아니 빨리 거기를 패스 아웃 해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스탈린이라는 이 이름이 붙은 도시를 완벽히 점거를 해야 내가 이 히틀러가 자기가 이거를 상징적으로
뭐 구호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현실적인 그런 아예 그 전투 플랜을 다 무시해요. 그렇구나. 그 장군들이 제시한 거를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서 묶여 있는 동안 소련이 정비를 해가지고 바로 반격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은. 그러니까 이 근데 잘 보세요. 나치즘이나 공산주의나 뭐가 다른 거예요? 다 비슷하잖아요. 서로는 싫어하는 건 맞는데 다 비슷하죠. 근데 어떻게든 소련이 이겼어요. 예. 우리는 공산주의를 욕을 하는데 공산주의가 그 이후에 자유주의하고 같이 득세를 해요. 왜 득세했어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득세한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장이나 구호가 전투에서 이길 수 없으면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대단한 이론이나 철학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변호사님 하신 얘기는 되게 심오한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념이 현실을 잡아먹는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신 건데, 제가 아까 그 스탈린그라드 비유를 들으니까 이 한동훈 전 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가서 공천을 하고 본인이 당대표로서 권력을 행사할 때 이 사람이 사로잡힌 게 있었다. 보수가 어찌됐든 나아져야 되고 본인은 보수 자체를 그 보수 그 자체로 안 보고 뭔가 바뀌어야 될 그럴 대상, 뭔가 처단해야 될 대상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이념이나 문구를 거기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약간 돌연변이처럼 된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저기 뭐 그 대파 사건, 대파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안 돼요. 대파라는 단어에 벗어나야 돼요. 그거는 선거 전략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대파에 집중한다고요. 황상무에 집중해요. 왜 황상무에 집중하냐고요. 황상무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가 히틀러가 스탈린그라드에 묶인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거를 지나가야 되는데. 스탈린그라드에서 얼마나 많은 그 독일군이 처참하게 전사했습니까? 저는 이 비유가 제가 조금 여기서 다 풀어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에 집중을 해서 무리한 공격, 원래 그렇게도 잘 싸우던 그 히틀러가 무리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했고 결과로서는 처참하게 수십만이 아사하고 얼어 죽고 이런 결과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 스탈린그라드 전쟁이 한동훈의 국민의힘과도 같았다. 같죠. 제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유튜브에서 내가 읽은 게 아니고 내가 이 상황을 그렇게 분석한 다음에 그 군단장 출신의 전직 장군님하고도 토론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맞냐?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군단장 출신의 검수를 받은 내용입니다. 군단장 3스타가 인증한 한동훈의 처참한 정치 역량,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을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이란 이 당이 이 이름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뭐 한 3, 4년 됐나요? 올해도 안 됐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어쨌든 모든 내각과 중앙부처 이제 수년 내에 모든 기관장들, 주요 기관장들의 인사가 마치 이재명 변호인들이 민정 라인을 지금 장악한 것처럼 다 이재명 인사로 바뀔 겁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지위에.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뭐 진짜 지금도 막 검사장 막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이 한 플랫폼 안에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A는 이 생각하고 B는 이 생각하고 대표는 이 생각하고 무슨 개파는 이런 생각하고 이게 우리 당의 현실이잖아요. 저는 이거 1도 양단을 딱 해갖고 어느 방향이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러니까 이 보수진영 정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원칙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 당이 다르다.
당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당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는 황교안이다 이 이야기도 좀 많은 분들이 어떤 요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의 당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과 그 자유와 혁신당인가요?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게 당연한 상태에서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당은 부정선거를 메인 테마로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니까 연대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같으면 같은 당이어야 되는 거고 다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게 당연하니까 연대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안에서도 아니 그 같은 당일 때 발생하는 그런 기준을 다른 당에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연대가 돼요? 안 되지. 자, 두 번째. 그럼 내부에서는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신자는 필요가 없어요. 또 배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신에 대해서 민주당은 배신이라는 용어 자체를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은 그런 게 개념이 끝나 있어요. 뭐가 배신인지 아닌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뭐 나와버리든지 당을 그리고 처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누굴 배신했네 맞네 하는 개념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런 그 정리 단계가 끝난 거예요. 민주당은.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보다 전력이 더 센 거라고요. 예. 아니 다시 전쟁터 이야기를 하자고. 네. 공격 앞으로 하는데 뒤로 쏴 총을. 그 사람을 뭐 뒤로 총을 쏘니까 우리가 죽는 건 죽는 건데 어떻게 믿고 같이 전투를 나가냐고요. 지금 뒤로 총 쏘고 있는 사람들 대체 누구예요? 궁금해요. 지금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 제 뭐 한동훈 개파 뭐 친한계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되고 장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많이 정리가 일단락 됐잖아요. 예, 많이 정리가 됐지만 어쨌든 그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훈이고. 그러니까 뒤로 총 쏜 사람 한동훈. 그리고 그 한동훈하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붙어 있어야 되는 몇몇 분들이 존재하고 그런데 조조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지 때. 네네. 예. 오늘 역사 인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난세는 그 난세기 때문에 배덕자도 능력만 있으면 등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덕이라는 거는 뭐 좀 다른 어떤 뭐 그 이런저런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다른 소양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잘하면 쓰라는 거예요. 근데 배신자와 배덕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조 휘하의 장수들 중에는 다른 진영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른 진영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조가 굉장히 등용해가지고 그걸로 그 위나라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데 배신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비를 제대로 못할 거면 제가 볼 때는 저희가 10년간 암흑기입니다. 물론 대통령 당선되고 한 3년 그거 했지만 10년 암흑기 더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조직이 정당이 무슨 형체가 있습니까? 배신이 신뢰가 제일 중요한 정당의 자산이에요. 정당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역사고 하나가 신뢰예요. 근데 신뢰가 없는데 그러면 50%가 없는데 전력이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뭐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우리가 내부 권력 투쟁한 거를 민주당에서 보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신뢰가 서로 간에 없어요. 아니 이낙연이 이재명 사람입니까? 이재명이 이낙연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서로 원래 다른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지금 이 당에는 그게 이 배신이 엄청난 선택 전략이 돼버리는 식으로 되는 거는 맞지가 않다.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랫동안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증권사 있고 자산운용사 있다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올드한 방식의 우리 뭐 사실 배신자란 말이 여야 할 거 없이 정치권에 있는 그런 워딩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배신자 말 듣고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옛날부터 막 들어왔을 때. 근데 요즘 제가 뭐를 좀 개인적으로 어떤 소회가 있냐면 그냥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그 특검법 찬성할 때 찬성했던 우리 당내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그 특검을 찬성을 했잖아요.
나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그걸 봐요. 지금 나는 그냥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오는 사실들, 이 특검의 수사 결과, 그 특검들이 어떤 죄목으로 이제 그들이 범죄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범죄를 덮어 씌우려는지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덮어 씌울 것도 없고 특검 수사 자체가 와해가 되고 기간은 연장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허망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허망함이잖아요. 내가 믿어왔던 사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우리가 적어도 당 내에서는 한 번쯤 따져봐야 되는 건 맞다. 그렇죠. 아니, 네. 그래서 저희 특검에 전성한 것도 뭐 그런 분들 굉장히 실망스럽고 어떻게 같이 이거를 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뭐 추경호 원내대표 저렇게 또 구속의 위기에 몰려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참 뭐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이라는 게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자기 조직도 유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 많은 수많은 조직들을 어떻게 이끄는 리딩 정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조직도 지금 이 상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뭐 박민영 대변인 이야기 아까 나와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아까 김혜지 의원도 이야기했는데 이슈가 됐죠. 근데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김혜지 의원보다 잘못한 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뭐 어떻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조직이 돌아가기 위한 그거부터 먼저 1순위로 놓고 그 다음부터 또 뭐 더 좋은 거 뭐 나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저희가 좀 맺은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이제 명 변호사님처럼 그런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기에 사실 이제 경고를 줬지만, 예를 들면 뭐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 사의를 또 반려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중심을 잡아주고, 리더는 항상 어떤 조직의 중심을 잡아주고, 또 뭐 중간 간부들이나 실무진들은 앞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같이 가다가 가끔씩 뒤로 돌아서서 총을 들고 몇 명 쏴 죽이고 다시 또 앞으로 가고, 이런 행위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변호사님의 어떤 최근 우리 당의 어떤 좀 적나라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원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치 활동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지선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서울시장 경기도 요 판세를 간단하게만 한번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어떤 후보가 될 것 같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후보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제일 유력하다. 이 정도로만. 너무 큰 이야기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저는 이 선거 분석을 가볍게 하고 싶은 게 아직 의미가 없어요. 이 선거 분석 아직 좀 시간이 남았고. 그러니까 제가 지선에 대해서 뭐 그 어떤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모든 그 국민의힘의 지선 전략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올인을 해야 돼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올인하는 모든 솔루션들이 그 수도권 다 경기도 주위에 다 붙어 있잖아요. 서울, 인천, 그리고 그 강원, 충북, 충남 이렇게 다 한 둘레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던데,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지자체를 이기기 위한 황금 전략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희 정치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도 정말 원 변호사님처럼 정확한 논평을 하고 촌철살인의 논평을 하시는 분들 많이 초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